노후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세탁소를 접고도 빚은 남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집 몇 개만 들고 고시원 방에 들어가던 날, 이제 정말 기댈 데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그는 늦어도 괜찮다고, 이제부터라도 기대어도 된다고 했어요. 전직 교장에다 말수가 적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구원처럼 들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안쪽 방 하나가 늘 닫혀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 문 얘기를 이상할 만큼 피하더라고요. 재혼하고 2달이 지나도록 신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밤중에 부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아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데려온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세탁소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6회를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는 그 가게를 놓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기계를 돌리고 혼자서 손님을 받고 혼자서 장부를 썼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비워지기 시작했고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다가 다시 절반이 됐습니다. 대출 이자를 막으려고 적금을 깼고 적금이 바닥나자 지인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그것도 다 쓰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구나 하고요. 빚 정리를 하고 나니 집이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날, 저는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 짐은 다 정리했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챙겼습니다. 캐리어 하나, 종량제 봉투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오다가 저를 보고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고시원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락스 냄새와 묵은 습기가 섞인 공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방은 제가 쓰던 욕실보다 조금 컸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열면 옆 건물 벽밖에 안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벽 쪽에 세워두고 침대에 그냥 앉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참 길었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60살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끝이면.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친구 나영숙이가 전화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영숙이는 저보다 1살 아래인데 입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에요. 쓸데없이 안쓰럽다는 말을 늘어놓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자 해서 나갔더니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야, 나 아는 분인데 전직 교장이고 지금 혼자야. 만나볼 생각 없어? 저는 처음엔 그냥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랬더니 나영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고 조용하고 반듯하다고요. 형편 따위 캐묻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좀 걸렸습니다. 형편을 캐묻지 않는다는 게 다 알고 있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지, 며칠을 망설이다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이태욱 씨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67이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색해서 이것저것 묻자 짧게 대답하고 되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그냥 지낸다고 했더니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고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건이나 형편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살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사람 온기 같은 걸 느껴서요. 그러더니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노후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고시원방 냄새랑 겹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 더 만났습니다. 2번 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압박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고 점잖았습니다. 나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건 3번째 만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버티는 게 용기인지 아니면 그냥 고집인지 더 이상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몸이라도 아프면 정말 아무도 없겠구나 싶어서요. 혼인신고는 조용히 했습니다. 양쪽 다 2번째 결혼이었고 자녀들한테는 이미 알렸다고 했습니다. 따로 상견례도 없었고 식도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류 정리하고 짐을 옮겼습니다. 나영숙이 혼자 와서 짐 나르는 걸 도와줬습니다. 고시원 원장한테 방 뺀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 방 냄새는 안 맡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태욱 씨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고 집은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된 편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뭔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설레야 할 자리인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태욱 씨는 짐 놓는 걸 도와주고 2층이 우리 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한층 내려와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끝 복도 안쪽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 문들은 다 열려 있거나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방만 꼭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태욱 씨한테 물었습니다. 저 방은요? 그가 잠깐 사이를 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계신 방입니다. 편찮으셔서 주무시는 중이에요. 나중에 인사드리면 됩니다. 아, 아버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찮으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조용히 인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밥을 먹는 내내 그 닫힌 문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문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려는데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낮고 쉰 기침 소리. 잠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태욱 씨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왜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급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정복 어르신을 처음 제대로 본 건 재혼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태욱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복도 끝 문이 조금 열리더니 아주 천천히 누군가 나왔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발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질질 끄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눈이 흐릿했고 뭔가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입술만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귀를 기울였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부축해서 식탁까지 모셨습니다. 앉으시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태욱 씨가 나오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침은 죽으로 드려야 해요. 이는 안 좋으시고 삼키는 것도 좀 느리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르신 밥을 챙겼습니다. 냉장고에서 죽을 꺼내 데우고 숟가락을 입 가까이 가져가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드셨습니다. 중간에 사례가 들여서 등을 두드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태욱 씨는 자기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바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고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내가 먼저 챙기면 되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르신 죽을 드리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약도 챙겨야 했습니다. 아침에 3알, 점심에 1알, 저녁에 2알. 처음엔 태욱 씨가 약 이름을 알려줬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 서민경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재혼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제게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진짜 안심이에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인사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경 씨가 오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과일 한 봉지 들고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어르신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만 했습니다. 다음 주 병원 예약 좀 확인해 달라고, 약이 떨어지면 미리 타놔야 한다고, 어르신이 밤에 화장실 가실 때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따로 사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가볍게 왔다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르신이 저 상태면 자식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들 이준석 씨를 제대로 본 건 그 이후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좀 달랐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왠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맡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준석 씨도 그날 1시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 하루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어르신 기침 소리가 들리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복도로 나가 방문 앞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화장실 부축이 필요한 날도 있었고 혼자 가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죽을 끓이거나 데우고 태욱 씨 아침도 같이 차렸습니다. 약을 챙기고 어르신이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태욱 씨는 밥을 먹고 나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뭔가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어르신 것도 따로 세탁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르신이 주무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앉았다가 금방 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식사 준비, 약, 부축. 밤 10시가 넘어서야 2층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이상한 감각이 더 불편했습니다. 이게 신혼인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태욱 씨와 단둘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어르신 쪽을 챙겼습니다. 우리 사이에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님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양보호사 같은 분이라든가. 태욱 씨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남한테 맡기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가족인데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도 가족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게 당연해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이미 대화를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 민경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병원 가는 날인데 어머님이 모시고 가주실 수 있냐고요. 준석 씨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되니까 민경 씨도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이 학교 일이 있다고요. 결국 저 혼자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은 중간에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병원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늦게였습니다. 태욱 씨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방에 모셔드리고 부엌에 서서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손도 좀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밀려와서요. 그날 밤 태욱 씨가 2층에 올라와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말이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이 일한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없었습니다. 설렘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르신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병원을 다녀오는 날들만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올 때마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했고 준석 씨는 형식적인 감사를 했고 태욱 씨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게 됩니다. 아침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부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무 말 없이요. 그 집에서 제가 맡게 된 자리는 정말 아내 자리였을까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정복 어르신 대학병원 진료가 잡혀 있었습니다. 동네 병원이 아니라 시내 큰 병원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해뒀습니다. 진료 기록 복사본, 약 봉투, 건강보험증, 여벌 옷 한 벌. 혹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르신이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간식도 작은 통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다가도 한번 깼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을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드셔서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죽을 조금 드시게 했습니다. 약은 병원 가기 전이라 담당 의사 확인 전까지 오전 약은 잠깐 보류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챙겨야 할 판단이었습니다. 태욱 씨는 그날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 말했습니다. 나는 오전에 선약이 있어서요. 소라 씨가 모시고 가면 되지요. 준석이한테는 연락해뒀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말이 많았지만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가 온다고 했으니까 병원에서 만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휠체어를 접어서 택시 트렁크에 싣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어르신을 뒷좌석에 앉혀드리고 안전벨트를 채워드리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멍하니 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흘러가는 풍경을 같이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펴서 어르신을 앉혀드리고 접수처로 밀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 주 보호자가 이준석 씨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배우자입니다. 며느리 자리입니다. 직원은 별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주 보호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뭔가 저를 정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호자이긴 한데 주 보호자는 아닌 사람, 그냥 데려온 사람. 대기실로 돌아와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중간에 졸다 깨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식통을 꺼내 작게 한 조각 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드시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준석 씨가 온 건 대기 번호가 거의 다 됐을 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좀 늦었네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준석 씨를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습니다. 준석 씨가 손을 잡고 아버지, 저 왔어요 했습니다. 그 장면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금 비켜 앉았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 앞에서 준석 씨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시선이 저한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침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어르신을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죽을 드시게 하고 택시에 태우고 휠체어를 밀고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 앞에서는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숨이 좀 막혔습니다. 울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섰습니다. 준석 씨가 어르신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었는데 안쪽이 떨렸습니다. 바깥으로는 안 보였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호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못 들어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 있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그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는 30분쯤 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석 씨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휠체어를 밀면서 저한테 진료 결과를 짧게 전달했습니다. 약을 바꿔야 한다고, 다음 달에 또 와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준석 씨는 처방전을 넘겨주고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약사 선생님한테 복약 안내를 받고 약 봉투에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직접 메모했습니다. 약국 의자에 앉아서 어르신 옆을 지켰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준석 씨는 자기 차로 먼저 갔습니다. 오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 어르신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태욱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힘들었겠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방에 모셔드리고 손을 씻고 부엌에 서서 잠깐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밖에 서 있었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석 씨가 저를 세워두고 들어갔을 때, 대기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 곁에 있었는데 정작 보호자 자리에서는 밀려났습니다. 그게 단순히 준석 씨가 아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떠나고 세탁소 운영하면서 쓰던 거였습니다. 가계부처럼 쓰던 수첩인데 뒷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날짜를 쓰고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습니다. 병원에 몇 시에 가서 어떻게 접수를 했고 진료실 앞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준석 씨가 뭐라고 했는지 쓰다 보니 손이 좀 진정됐습니다. 다음 날도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어르신 약을 몇 알 드렸는지 밤중에 몇 번 일어났는지 민경 씨한테서 무슨 문자가 왔는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적었습니다. 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저 자신도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날짜 옆에 오늘도 아침 5시 반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저는 돌봄은 맡고도 보호자 자리에선 늘 밀려나야 했을까요? 수첩을 쓰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누군가 자리를 피하는 타이밍 같은 것들이요. 예민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감정을 수첩에 쏟아내고 나면 머리가 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방 청소를 하다가 방 안쪽 서랍장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이 무언가를 꺼내려다 그냥 두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 봉투 몇 개와 병원 영수증,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서류 봉투를 들었는데
겉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관련 서류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을 열어봤습니다. 판정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 날짜였습니다. 서류 내용은 길고 복잡했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상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서류를 2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욱 씨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 준석 씨도 알고 있었고 며느리 민경 씨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판정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집에 계신다는 걸 저는 재혼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몇 달 뒤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첩에 적었습니다. 장기요양 판정 서류, 날짜, 내용 요약. 짧게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좀 삐뚤어졌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경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어르신 방에 잠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경 씨는 부엌에서 저랑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경 씨가 핸드폰을 들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잠그고 나니까 복도 쪽에서 민경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는데 집이 크지 않으니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좀 오래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전부는 2달도 안 됐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전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 이전에 누군가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2달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버텼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버텼다는 말은 누군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통화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차를 다시 따르면서 웃었습니다. 민경 씨도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버틸 것 같다고, 전부는 2달도 안 됐다고, 날짜를 쓰고 옆에 물음표를 하나 크게 그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짚어봤습니다. 나영숙이가 저를 소개시켜 준 게 언제였는지, 태욱 씨가 형편을 묻지 않았다는 게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형편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어차피 이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르신을 돌보게 될 테니까요. 고시원에서 혼자 버티는 저한테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저는 압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기댔습니다. 그게 계산된 말이었다면, 처음부터 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노린 거였다면,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걸 마시면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첩 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썼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어르신한테 무슨 약을 몇 알 드렸는지, 병원을 몇 번 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민경 씨 문자 내용도 옮겨 적었습니다. 태욱 씨가 한 말도 날짜 옆에 썼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도 썼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딱 그 한마디뿐이었다는 것도 썼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돌아왔고 준석 씨가 진료실에 들어갈 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썼습니다. 어르신 약 처방이 바뀐 날도 기록했습니다. 약국 영수증은 챙겨서 수첩 뒤편에 끼워 넣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다시 봤습니다. 민경 씨한테서 온 것들, 준석 씨한테서 온 것들, 병원 예약 확인해 달라는 것, 약 미리 타놔 달라는 것, 이번 주는 못 간다는 것, 삭제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수첩 뒤편이 채워지면서 저는 제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혼한 날부터 그날까지 빠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편찮으셨던 날, 밤중에 3번 일어났던 날, 택시 타고 응급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태욱 씨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게 쌓였구나. 내가 이걸 다 해왔구나. 그리고 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욱 씨가 서재에서 나오다가 제가 식탁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는 걸 봤습니다. 뭐 써요? 그냥 메모요. 태욱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첩은 항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가방에 넣었는지 그때는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누군가 보면 곤란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이미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랑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아내가 아니라 돌봄자리로 데려온 거라면 저는 언제 돌아서야 할까요? 그날도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달에 담당 의사가 다음 달에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예약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서류를 챙기고 약 봉투를 확인하고 어르신 여벌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다가 한번 깼습니다. 지난번처럼 뭔가 빠뜨릴까 봐요. 그게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전날 밤엔 꼭 한 번씩 깼습니다. 아침 5시 반. 일어나서 어르신 방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6시가 조금 안 돼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말씀은 잘 안 나오셨지만 알아보신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죽을 조금 드시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어르신이 잘 안 드셨습니다. 몇 숟가락 드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억지로 드릴 수 없으니까 따뜻한 물이라도 조금 드시게 하고 약은 병원 다녀오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태욱 씨는 그날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 이미 말했습니다. 오전에 지인 만날 약속이 있다고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더는 왜 안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싣고 어르신을 뒷좌석에 앉혀드렸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드리고 저도 탔습니다. 기사분이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한번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주 보호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대기실은 그날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수첩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민경 씨가 온 건 한 3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이번엔 준석 씨 없이 혼자였습니다. 가볍게 손을 흔들면서 걸어왔습니다. 어르신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조용히 있다가 민경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이런 건 익숙해지셔야죠. 저희도 맨날 올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익숙해지셔야 한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뭔가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는 건가요? 혼자 택시 타고 병원 오는 게 익숙해지는 건가요? 진료실 문 앞에서 밖에 세워지는 것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씨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진료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가 좁아서 휠체어 옆으로 나란히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밀고 민경 씨는 뒤를 따라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전 환자 진료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민경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저 들어가서 상담할게요. 지난번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준석 씨 대신 민경 씨가 하는 것만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울컥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 뒤편에 끼워뒀던 메모 몇 장도 꺼냈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짜들, 약 챙긴 기록들, 민경 씨 문자 내용을 옮겨 적은 것들. 민경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잠깐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르신 돌봄을 도맡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씻겨드리고 약을 챙기고 밥을 드시게 하고 밤중에 부축하고 병원은 오늘까지 3번째입니다. 3번 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민경 씨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준석 씨가 진료실 앞에서 저를 밖에 세웠습니다. 오늘은 민경 씨가 똑같이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무슨 약을 언제 드렸는지, 밤중에 몇 번 일어났는지, 병원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돌아갔는지, 어르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꾼 처방 내용도 있고, 제가 직접 약사 선생님한테 들은 복약 안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료실엔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민경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쪽 의자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로 재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공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